자, 오늘은 한국사 두 번째 시간 문호 개방과 개화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넘겨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강화도 조약과 문호 개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지금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에 대해서 한번 배웠을 거예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자, 근데 왜 갑자기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경은 무엇이냐면 통상개화론의 대두입니다.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계속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란 국가는 이제 최대 안정기로 접어들기 시작은 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와는 조금 달랐어요. 우리가 빨리 주변 청이나 일본처럼 빨리 개항을 하고 그다음에 서양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우리나라도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통상개화론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규수, 그리고 오경석, 그리고 유홍기,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특히 박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전에 제너럴 셔먼 사건에서 등장했었던 이제 박지원의 이제 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양반 계층, 그리고 오경석, 유홍기, 중인 계층, 여러 계층들이 이런 통상개화론을 론자로 등장을 하고 있었다. 자, 두 번째 이유로는 무엇이냐면 흥선대원군이 이제 정권에서 물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에서 가장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게 무엇이냐면 경복궁 중건 사업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큰 토목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돈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원납전이나 당백전 같은 이제 조선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돈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흥선대원군을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해서 이 경복궁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목재가 필요한데 그 목재는 어디서 구했다 했죠? 바로 양반들의 묘지림, 양반들의 아버지 뒤편에 있는 그런 소나무들 다 벌목해서 경복궁 중건을 하였기 때문에 양반들의 큰 비난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추가로 해서 서원철폐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의 호응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양반들에게 큰 비난을 얻은 그런 개혁 정치였어요. 자, 그래서 양반과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흥선대원군의 반대 세력으로 등장을 하자 흥선대원군은 이제 정권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고종이 친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직접 정치를 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기존에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통상수교 거부정책, 즉 세국 정책이 점차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옆 국가였던 일본이 조선에게 개항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메이지 유신을 시작을 함으로써 급격한 근대화를 거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농사를 지어야 될 땅에다가 이제 급격한 근대화를 실시하다 보니까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일본 내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땅을 없애고 공장을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하겠죠. 자, 일본 내에서는 어마무시한 식량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일본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공무원들, 행정관료들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니까 사무라이들의 불만도 점차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일본 내에서는 이런 복합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점령하자라는 정책이 나오냐면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을 정복하자 정한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배경에 의해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면 바로 1875년에 있는 윤요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윤요호라는 일본 군함이 강화도 즉 인천 앞바다에 등장을 하면서 포격을 통해서 계속 무력 시위를 하자
조선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좀 약간 무마하고 일본과의 어느 정도 원활한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인천에 사신을 파견해서 일본과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1871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이 편하게 외우기 위해서 등장한 내용이고 정식 명칭은 무엇이냐면 조일수호 조규라는 명칭이 정식 명칭입니다. 이것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에 강화도 조약이라는 말도 등장은 하지만 조일수호 조규라는 말도 이제 간간히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칭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는 것을 먼저 시작으로 해요. 왜 이런 말이 있냐? 지금까지 조선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가가 어디냐면 바로 청나라예요. 자, 그러면 일본이 조선을 함부로 건들게 된다면 어떤 나라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청을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을 그냥 자주국이다라는 것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계의 항구를 개항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원래 조선이 일본과는 무역을 안 했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자, 조선은 일본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부산항을 계속 이용을 하였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부산항 하나의 항구로만은 그 항구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총 3개의 항구를 개항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임으로써 부산, 인천, 원산 이 3개의 항구를 일본에게 개항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치외법권입니다. 다른 말로는 영사재판권이 되겠죠. 자, 치외법권은 무엇이냐면 일본인이 조선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조선의 법으로 일본인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일본의 법으로 일본인을 다스리는 게 바로 치외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권리 자체를 그대로 행사할 수 없고 일본의 권리가 우리나라한테 행사되어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평등 조약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는 무엇이냐면 조선이 다른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자, 그리고 치해법권 이 내용만 보더라도 조선은 다른 나라와의 무슨 조약을 맺었다?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조일소 조교, 즉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조약을 맺게 되면 계속해서 추가적인 조약을 맺고 수정사항을 계속 바꾸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속 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조일소 조규 부록과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겠습니다. 자, 조일소 조규 부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화폐를 어디서 사용해도 된다? 바로 조선이 인정한 개항장에서는 일본 화폐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을 정하고 그리고 이 개항장, 세 개의 개항장 안에 일본인의 거류지를 설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일무역규칙 같은 경우에는 일본 상품에 대해서 무엇을 매기지 않겠다?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일본이 조선에게 쌀을 수입을 해 갈 때 조선 입장에서는 이 양곡 자체를 막을 수 없다. 즉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 이 양곡의 무제한 유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울 방공령이라는 그런 사건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본과의 조약을 맺기도 하였지만 다른 서양 열강과도 조약을 계속 체결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떤 나라와 조약을 또 체결하였고 그 조약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워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조미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1882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조선과 어디 나라, 즉 미국과의 조약을 맺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조선 입장에서는 미국을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1871년에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한번 공격했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왜 1882년에 갑자기 조선은 미국과 조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경입니다. 자, 배경은 무엇에부터 시작을 하냐면 제2차 수신사에 파견된 김홍집이라는 관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다? 바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조선에 가져오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수신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서양의 여러 문물을 배우기에 각 국가의 사신 집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특히 수신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파견되어진 사신 집단을 수신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내용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배울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 책략이라는 책은 청나라의 관리였던 황준센이라는 관리가 쓴 책이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청과는 어느 정도 동맹도 맺고 일본과 또 도움을 받고 그리고 미국과와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그 북쪽에 있는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선 책략의 내용에 따라서 조선의 마음 자체가 뒤숭생숭할 때 어떻게 되냐? 옆에 있었던 청나라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미국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만 견제하는 게 아니라 당시 조선 내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던 일본도 견제하여야 되었기 때문에 청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조선과의 조약을 체결하는데 알선을 하기 시작을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미소 통상조약의 내용 자체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사재판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했죠. 무슨 법권이다? 바로 치외법권이다. 자, 치외법권이 들어간 것만 보더라도 조미소 통상조약도 무슨 조약이었다? 바로 불평등 조약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최혜국 대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최혜국 대우는 무엇이냐면,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시가 있냐? 어,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맺을 때 쌀을 한 100석씩만 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무역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년에 계속 쌀 100석씩 일본에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라는 국가가 들어오면서 쌀을 200석으로 우리는 무역을 하겠다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은 일본에게 쌀 100석만 넘기면 되는 거였고 조선은 미국에게 쌀 200석을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럼 누가 불만을 갖겠어요? 일본이 불만을 갖겠죠. 자,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조약을 맺냐면 바로 최혜국 대우라는 조약을 다시 한번 체결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최혜국 대우 조약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쌀 100석으로 맞춰진 이 조약 내용 자체가 다른 나라랑 똑같이 쌀 200석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미국이 제일 처음에 조선과 이런 조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른 나라와의 조약을 조선이 맺게 된다면 더 좋은 내용의 조약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계속 조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이 최애국 대우 조항 하나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조약 내용이 격상 아니면 조약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중 조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내용은 무엇이냐면, 미국이 제3국이 되는 거예요.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어느 정도 분쟁이 있었다 한다면, 이 거중 조정의 내용을 가지고 미국이 제3자 입장에서 중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에서는 어떤 내용이죠? 바로 물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까지 추가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조미소 통상조약의 성격 자체는 무엇이냐면 서양과 맺은 우리가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이 아니라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해서 강화도 조약과 마찬가지로 불평등 조약이었다. 자,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러 기타 서양 열강들과 수교를 하게 되는데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수교를 맺게 되고 항상 이 조약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최혜국 대우가 들어가면서 각 국가들과 맺은 조약이 전부 다 불평등 조약이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책략 내용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사료로도 많이 나오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한번 빼봤습니다. 자, 조선 책략을 한번 읽어보게 되자면 나의 책략이 이른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있는 방안을 힘써 행하는 것이 상책이다. 자, 그래서 쭉쭉쭉 읽어보다 보면 무슨 말이냐?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있는 방향, 이거 선생님이 빨간색 글씨로 해놨죠. 이 내용이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전체적인 조선 책략을 해석을 해보자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을 주장하였다. 자, 그러면 이 조선 책략이 왜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였느냐? 러시아 자체가 동북아시아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시되어진 주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입장에서는 여러 서양 열강등과도 조약을 맺고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을 하였다. 자, 그러면서 조선 내에서 바뀌어진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정치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정치는 무엇을 설치하냐면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1880년인데요. 자, 원래 조선의 정치의 중심은 어떤 기구였냐면 의정부가 있었죠. 하지만 이 의정부 자체를 약간 개혁을 중심으로 한 기구로 두지를 않고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이 기구를 통해서 조선이 적극적으로 개혁의 의지를 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군대도 변하게 됩니다. 군사들은 어떻게 변하냐면 제일 첫 번째 신식군대와 구식군대로 나누게 되는데 신식군대의 명칭은 바로 별기군이 되겠습니다. 자, 별기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서양 군사들이 입는 세련된 군복에 서양 군사들이 쓰는 세련된 무기를 사용하고 서양의 전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인 교관을 고용해서 가리키는 등 이렇게 신식 군대에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구식 군대들은 원래 흥선대원군대 5군형으로 편제가 되었지만 이 군대를 2군형으로 축소시키고 무의형, 장어형 등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제 군사 개혁이 좀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구식 군대와 신식 군대의 차별이 어느 정도 심하게 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식 군대의 불만이 좀 더 올라가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있을 이모군란의 어느 정도 배경이 되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좀 약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여러 관청들이 나중에도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관청이 왜 또 등장을 하는 거지? 아니 또 새로운 관청이 등장했을 때 왜 이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관청인가?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네 가지 관청만 우선 설명을 하고 이 관청이 무엇을 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일 첫 번째 기기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기창은 근대식 무기를 개조하였던 그런 관청이었고 방문국은 뭐라 쉽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신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개혁 내용이 있다라고 알리고 싶을 때 방문국에다가 기사를 딱 게재를 하고 나서 신문을 만든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그런 기구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식 인쇄 업무를 맡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신문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한성순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구는 바로 전환국입니다. 자, 전환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상평통보 자체는 근대적인 개혁에선 맞지 않는 화폐였기 때문에 근대식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정총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체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그냥 조선 스스로가 개화 정책을 펼칠 수는 없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주변 국가들을 모델로 삼고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개화, 즉 개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에게 그 외교 사절들 그리고 시찰달들을 파견하기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것을 총 4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봐보게요.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외교 사절은 바로 수신사입니다.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어느 정도 모델링하기 위해서 파견된 이 사신 집단인데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파견된 사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2차례로 파견이 되고 그 이후에도 좀씩 파견이 되는데 1차 수신사 같은 경우에는 1876년 김기수를 중심으로 해서 파견되어졌고 2차 수신사 같은 경우에는 1880년 김홍집을 중심으로 파견이 되어졌는데 1, 2차 둘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을 한다면 2차 김홍집이 2차 수신사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김홍집이 조선 책리학이라는 책을 들고 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신단은 무엇이냐면 바로 조사 시찰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신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파견된 사신이었고 수신사와 비교를 하자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신사는 정식적인 사신이었다면 조사 시찰단 같은 경우에는 비밀리에 진행된 이 사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른 이름으로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신사유람단이라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 두 단어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조사 시찰단이 곧 신사유람단이었구나 라고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1881년에 비밀리에 파견되어지고 이것도 오타났네요. 파견입니다. 자, 그리고 근대 문물 자체를 시찰하는 목적으로 파견되어졌다. 자, 그래서 이 조사 시찰단 같은 경우는 총 12명이 파견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박정양, 그리고 어윤중, 홍영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에도 사신이 파견되게 되는데 이 파견된 사신의 이름이 바로 영선사입니다. 자, 근데 영선사 같은 경우는 목적이 뚜렷해요. 어떤 목적으로 이 사신이 갔냐면 청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 기술,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나 이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파견되어진 게 바로 영선사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청의 근대식 무기 제조법과 그리고 군사 훈련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파견되어졌다. 대표적인 사신으로는 김윤식이 있는데 김윤식이 이 영선사를 갔다가 조선에 돌아와서 무슨 관청을 세우냐면 기기창이라는 관청을 세우는데 주도하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무슨 사신이냐면 바로 보빙사가 있습니다. 자,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은 다음에 조선이 미국과의 수교를 한 것에 대한 답례로 파견되어진 게 바로 이 보빙사입니다. 1883년에 파견이 되어졌고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민영익, 홍영식 그리고 유길준 등의 관리가 파견이 되어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무엇이냐면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다음에 조선이 이제 점차 개항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이 개항의 영향 때문에 점차 조선의 이제 정치기구나 아니면 개혁의 의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으로 인해서 어떤 반발이 있었는지, 뭐 위정 척사 운동이나 이모 군란이나 아니면 뭐 갑신정변 등의 여러 이제 과도기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